화약의 개발. 그것은 곧 총의 역사다. 임진왜란의 어떤 주요 국면, 어떤 임진왜란의 흐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하나의 그 단서가 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국민의 안전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져온 조선의 화약무기. 압도적인 화력을 퍼부을 수 있다. 그래서 마치 그 현대의 기관총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조선 최대의 위기 임진왜란. 그 국난 극복의 숨은 병기는 총통이었다. 동아시아에서 화학이라든가 무기에 있어서 선진국이라고 할 정도로 첨단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승자 총통. 그것은 최첨단 과학의 역사다. (2012년) 진도 앞바다. 해양 유물 발굴이 본격화되면서 수중 탐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거센 조류의 물속 환경은 척박했지만 숨겨진 보물들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다. 그 중에서 이목을 끈 것은 긴 쇠막대. 침몰된 배에서 떨어진 잔해로 보기엔 남다른 형태. 이것은 무엇일까? 오랜 시간 수장돼 표면엔 녹과 폐류 껍질이 뒤덮여 쉽게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던 이것은 조선의 총통이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 남해안, 특히 임진왜란 때 해전이 벌어진 곳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기는 검과 활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바다에서 총통이 많이 발견된 이유는 뭘까? 먼저 그 생김새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이 부분, 이쪽 부분까지가 병부고 이쪽 부분이 약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바로 통신, 총신 이쪽 부분이 되겠네. 그리고 이쪽 부분이 지금 약선혈, 심지를 끼웠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지금 명문인데 세로로 말령 무자년. 형태와 문헌 등을 비교한 결과 이것은 조선시대 개인용 화기인 소소승자 총통이었다. 길이 58cm, 지름 3cm. 오랜 시간 물속에 잠겨있던 이것은 신기하게도 제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특히 몸체에 새겨진 명문은 제작 연도와 무게, 그리고 만든 장소와 제작자의 이름까지 새겨져 있었다. 사실 총통이라 하면은 여러 가지 종류로 크기나 구경에 따라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대승자, 중승자, 소승자, 혹은 차승자, 별양자 등등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문헌이나 그런 명문을 통해서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형태의 총통이 바로 이번에 새로 발견된 소소승자 총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통은 그 수만큼이나 다양한 종류가 발견되고 있다. 그런데 이 총통들은 어디에 쓰였고 언제 수장됐을까?
일단은 그 만료무자년이 1588년인데 일단 시기적으로는 임진왜란 시기랑 일단은 제일 인접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만으로 이 소소승자 총통이 임진왜란 때 사용됐다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이 발견된 곳이 일단은 지금 그 울돌목, 과거에 그 명량해전이 있었던 곳과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좌영에서 만들어진 총통이 이 우영 관할 해역에서 지금 발견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소소승자 총통은 그 전투를 통해서 바닷속에 빠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임진왜란 혹은 명량해전에서 사용됐다라고도 일단은 현재로서는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 역사의 최대 위기 임진왜란. 당시 왜군은 조총으로 불시에 조선을 침범했고 우리는 활과 검으로 대항했다. 이것이 흔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그 현장에 조선의 병기, 총통이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총통의 역사는 우리나라 화약의 발명과 같이 시작된다. 고려 말기부터 만들어졌는데요. 어떤 1377년에 그 화통 도감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최무선 장군에 의해서 어떤 고려 조정에서 만들어지는데요. 그 무렵부터 어떤 국가 단위에서 어떤 화약 무기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통은 크게 대형 화기인 화포와 소형 화기로 나눈다. 또 형태와 발사 방법에 따라서 수많은 종류로 나눠지는데 조선시대의 화약을 사용한 발사체, 화약무기를 총통이라 부른다. 처음 총통이 개발됐을 땐 당시 주무기인 활과 뗄 수 없었고 조준 무기가 아닌 발사체로 활의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 처음에는 대나무 마디처럼 일정한 그 분사형의 그 총통을 만들어서 그 속에 화약을 집어넣고 화약이 그 약실에서 폭파하는 힘에 의해서 앞으로 투사해주는, 밀어내주는 그런 역할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 조선이나 고려의 주무기가 편전인데 이 편전을 총통 안에 넣어서 화약의 분출물에 의해서 투사를 시키는 것이 총통의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총통은 화약만 일정하게 넣고 조작법만 익힌다면 늘 일정한 살상력으로 검이나 활보다 큰 위력을 가질 수 있는 무기였다. 이런 장점을 알고 총통 개발에 적극 매진한 이가 바로 세종이었다. 우리나라에서 화기 발달이 가장 발달했던 시기가 바로 세종연간이에요. 그러니까 세종하면 문화군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고 그 백성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한 군대가 필요로 한 거죠. 결국엔 그 강한 군대를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화기 제조, 개발을 추진을 하게 돼요. 세종이 무기 개발에 매진한 이유는 조선 초 위로는 여진, 아래로 왜군의 침략이 빈번했기 때문이었다. 조선의 무기는 인명 살상용보단 진지를 구축하기 위한 방어무기였다. 세종은 권례에 별도의 치소를 두고 화기 기술자들을 데려와 무기를 제작하기도 했는데 이를 수시로 점검하고 감독할 만큼 아주 열성적이었다. 특히 세종은 새로운 총통 개발을 적극 추진했다. 그 이전까지 개발된 총통은 장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시가 급한 전장이기에 그 해결책을 꼭 찾아야만 했다. 총통의 일발 다정법을 통해서 결국에 이제 그런 속사의 기능까지 한 번에 여러 방을 살상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도 거두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제 이 총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일반 다정법 같은 경우는 세종 때 개발된 화기 제조 기술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사전총통과 신제총통. 이전까지 만들어진 조선의 총통은 중국의 화기를 모방해 제조했는데 세종 때 비로소 독자적인 조선의 총통 제작 기술을 완성한 것이다. 이것은 사전총통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4발의 화살 내지는 6발, 8발의 화살을 넣어서 쏠 수 있는 다연발 화기에 해당되는 거고, 이건 신제총통이라고 그래서 좀 더 작고 휴대가 간편하게 만든 부국강병의 어떤 세종의 의지가 잘 담겨 있는 그런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종 이후에도 조선의 총통 개발은 계속 진행됐다. 청계천 복구공사 당시 조선시대 군기 제조를 관할하던 군기시터가 발견됐다. 당시 만들었던 무기들과 그 제작 현장이 보존된 채 지금도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총통류가 여럿 발굴됐는데 이처럼 바다와 육지 곳곳에서 발굴될 만큼 당시 총통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세종 때인 조선 전기 총통은 크게 천자문의 첫음을 따 천자, 지자, 현자, 황자 총통으로 분류했다. 조선 중기엔 더 많은 총통이 개발됐는데 전반적으로 크기가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무기의 개발은 지속됐지만 오래도록 평화로웠던 조선은 임진왜란을 예견할 수 없었다. 당시 왜군은 조총으로 순식간에 조선을 침범했고 조선은 속수무책이었다. 하지만 이내 곧 조선의 반격이 시작됐다. 당시 조선의 바다를 지킨 이순신은 3가지 무기가 있었다. 첫 번째는 거북선이라 불리는 판옥선. 두 번째는 지형과 조류를 활용한 전술. 그리고 또 하나, 판옥선에 숨겨진 무기, 바로 총통이었다. 전선의 판옥선에는 주로 이제 많이 장비됐던 것이 이제 그 대형 화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천자 총통이라든지 시야 총통 같은 대형 화포들을 이제 장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천자 총통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정거리가 900보, 한 보가 이제 오늘날로 치면 한 1.2m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1000m 정도 날아갈 수 있게 됩니다. 대형 화포를 개발했던 조선은 발사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판옥선을 만들었고 그 속에 화포를 장착해 안정적으로 사격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조총의 도입과 함께 소형 총통 개발에 더욱더 힘썼는데 이때 개발된 것은 주로 길이 50cm, 구경 30mm 미만의 소총이 개발됐다. 우리나라 총통은 크게 나무를 끼우는 자루구멍과 약통, 화약이 나가는 부리로 구분된다. 약통은 불붙은 심지가 타들어가 화약이 폭발하는 곳으로 폭발의 압력을 견디기 위해 부리 쪽보다 두껍게 만든다. 그럼 소형 총통 대부분에 있는 이 마디는 무엇일까? 죽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절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총신을 파열하는 것을 막아주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이제 화약을 넣어서 쏘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하죠. 쏘고 난 다음에 이제 포신에 달아올랐을 때 그 열을 식혀주는 냉각핀 역할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소형 총통의 개발은 전술의 변화도 가져오게 되는데 말을 타고 활을 쏘던 기병 위주에서 보병 위주의 전술이 서서히 나타난다.
사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 전쯤부터 조선의 총통은 이미 널리 사용되는데 특히 선조 때 이순신 군영에서 개발한 승자 총통은 소형 총통의 대표 주자로 지금의 개인 소총의 기원이 됐다. 조선은 이 신무기의 이름부터 특별하게 지었다. 이게 총통의 이름은 그 천자문에 나오는 천지현황 이런 이름을 따서 총통의 이름을 부르기 마련인데 승자 총통만은 이 천자문에 없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좋아하는 승리 또 이길 승 이렇게 해서 승자 총통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승자 총통은 1570년 전라도와 경상도 감사를 지낸 김지에 의해 개발됐다. 이는 여진족 정벌전에 사용되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럼 승자 총통은 어떤 점이 특별했을까? 먼저 형태는 기존 총통과 비슷하게 통신과 약실, 손잡이의 세 부분으로 구분되고 여러 마디의 죽절이 있다. 그런데 다른 총통에 비해 몸통인 포신이 조금 더 길다.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할까? 승자 총통의 경우에도 어떤 손으로 들고 쓸 수 있는 비교하자면 총에 상당하는 무기였습니다. 조선 전기의 어떤 그 홍자 총통이나 어떤 주자 총통 이런 총통에 비하면 총구의 길이가 깁니다. 이 총통의 이 전체 길이가 길면은 그 명중률이 향상이 되죠. 또 다른 특징은 죽절이다. 승자 총통은 간격과 두께가 다른 6개 이상의 죽절이 총통을 감싸고 있다. 이것은 장전물과 성능에 영향을 주는 것이었다. 총통을 장전할 땐 제일 안쪽에 화약, 경목, 그리고 화살의 순으로 채운다. 경목은 화약과 발사체 사이에 폭발 압력을 증폭시키는 중간 장치인데 이전엔 나무를 쪼개 채웠지만 승자 총통부터는 훨씬 더 차지고 간편한 진흙을 뭉쳐 넣었다. 굉장히 바쁘고 진지한 아주 그 전쟁을 수행할 때는 경목을 찾느라고 굉장히 혼나는 그런 것을 그 경험을 토대 삼아서 이제는 경목을 끼우지 않고 땅에 있는 진흙, 찰흙으로 이 경목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토격형 총통인데 이 승자 총통이 바로 토격형 총통이 되겠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 승자 총통은 대표적인 무기로 보편화되는데 이유는 그 성분과 주조법에 있었다. 당시 총통들은 대부분 철과 구리로 만들었다. 승자 총통도 마찬가지였지만 차이는 그 배합에 있었다. 승자 총통의 주성분은 구리 합금입니다. 그래서 구리, 주석, 납이 합금이 되고요. 그 함량은 한 구리를 94, 주석을 3, 그리고 납을 3 정도 섞어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으로 그렇게 분석 결과가 좀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승자 총통의 제작 방법은 청동을 이용해서 형틀에 부어 굳히는 주조법이었다. 거푸집을 만들어 구리 합금 용탕을 붓고 굳힌 후에 식으면 분리시켜 완성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소형 총통에 이용됐는데 당시 가장 보편화된 제조법이었다. 주조라는 것은 대량 생산 체계에 가장 적합한 기술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주조에 할 경우에 굉장히 규격화할 수 있는 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화력과 대량 생산으로 승자 총통의 보급은 계속 늘어났고 이는 조선 후기까지 대표적인 무기로 남겨져 있다. 승자 총통은 그 이전의 총통에 비해서 형태는 비슷하게 나타날지 몰라도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이제 총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승자총통이 오늘날 개인 소총의 기원이 된 이유는 뭘까? 화력은 훨씬 막강하지만 조선 초기의 다른 총통과 마찬가지로 승자총통도 처음에는 화살을 장전했다. 하나의 목표물이 아닌 방향을 조준하는 무기였기 때문이다. 파괴력이 아주 대단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목표물은 우리가 아무래도 이것이 산발형으로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활의 그 관역을 향해서 한번 쏘아봤는데 3발은 관역에 맞았고 2발은 숲속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만큼 이제 산발형의 총탄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력이 입증된 후 화살이 아닌 탄환을 장전했는데 승자총통은 화살에서 탄환으로 장전물이 바뀌는 최초이자 유일한 총통이었다. 그럼 당시 장전한 탄환은 어떤 것이었을까? 양평군의 한 묘역에서 출토된 이 승자총통은 장전이 된 채로 발견됐다. 지금은 총통과 분리해 보관하고 있는데 장전물을 살펴보니 흙과 화약 그리고 납으로 만든 탄환인 납환이 들어있었다. 총통의 탄환은 돌로 만든 석환, 철로 만든 철환, 그리고 구리로 만든 동환 등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졌는데 승자총통은 주로 철환과 납환을 장전했다. 기록으로는 승자총통 한 자루엔 철환이 15개가 들어가는데 이는 한 번 장전에 15발을 동시에 쏠 수 있다는 것이다. 승자총통은 약실에 혈선을 먼저 꽂은 후 화약을 넣는다. 그리고 진흙을 다져 넣은 후 여러 개의 탄환을 넣고 이 둥근 탄환이 흐르지 않도록 다시 진흙을 다져 넣는다. 장전된 승자총통의 혈선에 불을 붙이면 혈선이 타들어가 약실에 있는 화약을 폭파시키는데 이 힘으로 발사된 탄환은 당시 최대 700m까지 날아갔다고 한다. 승자총통은 기존에 일단은 총통에 비해서 사거리가 훨씬 더 길어졌죠. 부상을 입히든 죽이든 살상할 수 있는 그 사거리가 150m 이상이 돼요. 결국엔 당시에 일본군이 썼던 조총에과도 비교해서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환을 쓰기 때문에 기존의 화살을 쏘는 데와는 훨씬 더 간편하고 운용하는 데도 훨씬 더 용이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자총통은 조선 중기까지 우리나라 총기 발전의 집합체였다. 이는 제작 기술부터 장전 방법, 탄환의 종류까지 당대 최고의 기술이었지만 세계 유일의 방어 무기였다. 이 그림은 1580년 여진족이 식량을 약탈하기 위해 쳐들어온 니탄계의 난을 그린 기록화다. 그림엔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이 많아 보이지만 조선 승리의 주역은 승자총통이었다. 일본의 조총에 버금가는 무기가 조선으로 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편전으로 대표되는 조선의 활. 그 다음에 이제 화약 무기 중에 개인 화기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승자총통인데, 이처럼 최고의 화기인 승자총통은
사실 임진왜란 초기엔 그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승자총통이 쇠퇴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빨리 발사가 가능한 조총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승자총통은 움직이는 물체를 향하여 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새 한 마리를 조준을 해서 승자총통을 겨누어서 사격을 하려고 하면 혈선은 계속 타들어가고 새는 제 마음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화성이라는 불붙은 새끼줄이 항상 매여 있기 때문에 방아쇠를 잡아당기면 막바로 화약을 쳐주게 돼서 혈선이 타들어가는 시간을 줄이게 되죠. 그림의 아래쪽엔 당시 전투에 참여한 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 중에 익숙한 이름 이순신이 보인다. 당시 그는 화열장, 지금의 소총부대의 소대장이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조선의 주 무기가 활과 검, 그리고 승자총통이었다. 이순신은 그것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임진왜란이 발발한 후 전장에선 대형 총통을 선두로 했지만 그런 중에도 승자총통의 장점을 활용한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이때 당시에 사용한 총이 바로 승자총통이기 때문에 승자총통으로서 소대장을 한 그런 경험을 가진 장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임진왜란 때에는 물론 이 승자총통의 그 승자 계열의 총통을 많이 변형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급기야는 이제 소승자총통처럼 승자총통과 조총의 장점을 따서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그 전력도 있다고 봅니다. 승자총통은 계속해서 개량되고 발전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바론 총구수와 크기에 따라 총 8가지가 전해지고 있다. 임진왜란의 육상 격전지 행주산성. 행주치마 일화로 알려진 이곳은 사실 살구나무 행, 골주자로 살구나무 마을이 있었던 곳이다. 그 이름과 달리 지금은 임진왜란에 치열했던 전장으로 기억되는 곳이기도 하다. 한 하루 동안 해뜰녘부터 시작해서 해질녘까지 전쟁을 진행하면서 9개의 부대로 나뉘어서 계속 진격을 해왔기 때문에 당시 이곳에 주둔하던 우리 군사는 2,300여 명. 3만의 대군을 몰고 온 왜군의 무기는 조총이었다. 민관군 협동으로 방어를 했지만 조선의 활과 검으로 이들을 물리치기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겐 화차가 있었다. 화차란 수레에 여러 개의 총통을 탑재한 일종의 다연발 로켓포였는데 잘 알려진 신기전도 그 중 하나였다. 화차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 현대의 그 로켓에 비유할 수 있는 어떤 신기전 같은 무기를 탑재하는 화차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현대의 어떤 총에 비유할 수 있는 승자총통이나 조총 같은 무기를 탑재하는 화차가 있습니다. 화차는 최무선 장군의 아들인 최해산이 이미 화약 무기를 수레 위에 탑재한 화차를 처음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총통과 마찬가지로 화차도 화살인 신기전을 꽂아 발사하는 신기전 화차부터 시작됐다.
신기전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화살 자체만 신기전이라고 불러요. 총통 신기전 또는 총통 화차 이렇게 부르는 거는 이제 총통이 신기전 안에 50개가 들어가서 그 안에 이제 각 총통마다 4개의 화살이 장전된다고 하니까 한 번 발사할 때마다 200발 정도가 발사되는 그런 총통 신기전이 행주산성에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신기전 화차 이후 총통에 탄환을 넣어 발사하는 총통 화차가 개발됐다. 화차 한 대에 10여 개에서 수십 개의 총통이 탑재되는데 그 크기와 두께가 다른 총통들을 하나씩 끼워 열을 맞추고 각 열마다 고정판을 대 조립하는 형태였다. 이는 화살에 비해 살상력과 파괴력을 월등히 높이는 또 하나의 신무기였다. 조선 전기에 제작됐던 총통은 대부분 그 어떤 화살형 발사체를 발사하는 그런 방식의 그 어떤 총통이었고요. 비행하는데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결국 사람한테 맞을 때는 타격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소형 총통일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철환 형태의 어떤 쇠구슬 형태의 어떤 탄환이 살상력이 훨씬 우수합니다. 어떤 승자 총통이 조선시대 그 어떤 조선 전기의 어떤 소형 총통 중에서는 최초로 어떤 그 철환을 쏠 수 있게 특화된 총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망암 화차의 개발은 임진왜란 당시 실학자 유성룡이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을 통해 알 수 있다. 당시 기록엔 승자 총통 15문을 탑재한 문종 화차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 유성룡은 문종 화차를 개발해 실험한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총통을 더 많이 탑재한 화차의 개발을 건의한 것이다. 조선 전기의 다른 총통보다는 명중률이 좋았고, 그리고 화살이 아니라 어떤 철로 된 탄환, 철환을 쏘는데 좀 더 특화된 총통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 두 가지 장점이 어느 정도 있는 무기였기 때문에 어떤 이 승자 총통의 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운용법을 찾아 고민을 했을 것 같고, 그 결과물이 망암 화차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망암 화차는 율곡의 수제자였던 망암 변희중에 의해 개발됐다. 후손에 의해 전해지는 도면으로 보관한 망암 화차는 기존의 화차와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내부가 보이지 않는 큰 방어막에 삼면에 총구가 뚫려 있어 보기에도 그 위험이 느껴진다. 화차란 걸 알 수 있는 부분은 우선 바퀴로 이동이 가능하고 방어벽 안쪽으로 총통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엔 군인 2~3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들이 장전하는 총통이 바로 승자 총통이다. 망암 화차엔 승자 총통 40문이 탑재되어 있다. 망암 변희중 화차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승자 총통으로 변한 것뿐만 아니라 구조도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화차 같은 경우는 발사를 할 때 화차를 운용하는 병사들이 적의 사격권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죠. 그러니까 병사들이 그 화차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박스형 구조로 만들어 놓고 안에서 적의 사격에서 보호된 상태로 병사들이 사격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의 어떤 탱크 전방에 배치돼서 적이 오는 길목에다 딱 배치해 놓고서 적이 돌지 거기에 누가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어떤 무기가 장착이 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포구는 앞면에 14개, 양측에 각각 13개씩이 뚫려 총 40개가 승자 총통과 연결돼 있다. 이는 화차의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구조로 문종 화차는 정면만 사격이 가능한 데 비해 망암 화차는 3면으로 사격이 가능했던 것이다. 기존의 화차가 무기의 활용만을 위한 거라면 망암 화차는 우리 군을 보호하고 화력도 끌어올리는 일석이조의 발명품이었다.
망암 화차는 화력은 강하지만 조준율이 약한 승자 총통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한 무기다. 한 기의 승자 총통은 15발의 탄환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총 40기가 탑재됐으니 화차 한 기당 총 600발의 탄환을 발사할 수 있는 것이다. 행주대첩에선 40대의 망암 화차가 투입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탄환은 총 24,000발이었다. 전근대 전투에서는 현대 전투와 달리 이렇게 상계에서 싸운 게 아니라 진영을 형성해서 싸우는 어떤 밀집 전투 진영을 형성해서 싸우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적을 상대로 동시에 어떤 압도적인 화력을 퍼부을 수 있다. 그래서 마치 그 현대 기관총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조총을 들고 산 아래에서 기세등등하게 진격해오던 왜군은 엄청난 포화에 놀라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다양한 종류의 화약 무기를 사용한다는 건 일본군도 경험이 있었겠지만 어떤 다른 전투에서 어떤 그런 식의 방식의 화차를 대량으로 사용한 전투가 조선군이 없었기 때문에 행주산성 전투에서 어떤 그 망암 화차가 그렇게 대규모로 운영이 됐다면 일본군 입장에서는 어떤 참 이례적인 상황, 어떤 자기들의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라고 느끼고 어떤 되게 그 전투의 어떤 일본군이 그 물리적인 타격 못지않게 심리적으로도 위축되는 어떤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후 화차의 보급도 급격히 증가하는데 당시 군사시설과 무기 보유 사항이 상세히 기록된 만기요라면 총통과 화차가 대부분의 진영에 보급된 것을 알 수 있다. 화차의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 유럽에서도 어떤 이런 종류의 무기를 이토록 대량으로 보유하는 사례는 아주 드물었던 것 같고요. 심지어 조선 후기에 되면은 1800년대 초반에 어떤 또 다른 자료를 보면은 그 화차만으로 어떤 진영을 형성하는 화차 첩진을 구성해서 어떤 그런 진영이 만들어질 정도로 화차에 대한 어떤 조선의 기대, 관심이 아주 높아집니다. 화차는 동양은 물론 서양에도 비슷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선의 화차는 그들보다 훨씬 앞섰고 더 많이 보급이 됐다. 일본에서는 일단 그 임진왜란 당시까지도 일단 유사한 종류의 무기는 없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화전차라든지 몇 종류의 화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부분의 화차들이 우리나라 화차 중에서 어떤 문종 신기전 화차, 그러니까 어떤 로켓을 발사하는 형태의 어떤 그런 화차에 가까웠고요. 총통을 발사하는 식의 화차는 우리보다 좀 더 적게 사용했던 것 같고요. 조선이 훨씬 더 그 중국보다도 어떤 화차의 그 운용상의 전통이 더 강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조총과 화차, 총통. 행주대첩은 동양의 최신식 무기들이 총집결된 전쟁이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조선의 숨겨진 무기는 바로 승자 총통이었다. 이 임진왜란 이전에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화기 기술이 병장기의 그 기술이 일본에 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이 이제 그 유신을 하면서 소위 그 서구에서 이 조총이라는 것을 반입을 해가지고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조총으로 무장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러게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죠. 우리는 그때 최신 무기라고 하는 것이 승자총통입니다. 임진왜란은 장수들의 전략과 우리 백성들의 기지, 그리고 16세기 첨단 무기의 실전 경험장이었다. 임진왜란은 어찌 보면 이 동아시아 역사상 화약 무기가 참전국에 전면적으로 사용된 최초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소규모로 사용됐습니다만 참전했던 주요 국가가 대부분이 화약 무기를 전면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전쟁이다. 그래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세계사적 의미가 큽니다. 화약 무기의 개발은 조선 후기 국가 재정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만큼 큰 비용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총통과 화차의 보급은 꾸준히 이어졌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나라가 준비했던 방어수단, 그중 하나가 최첨단 무기였기 때문이다.
혁신적인 국방력을 가지기 위한 굉장히 현재도 노력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개발과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의 이 모체는 최무선 그리고 임진왜란기에 있었던 굉장히 이순신 장군을 포함한 그 시기에 임진왜란기의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많은 무기를 개발하고 그 개발한 것을 또 전술로 이용했던 그런 노력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끊임없는 외세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 무기. 그것이 조선의 총통이었다. 그 당시에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보면 적의 침입으로부터 익숙하지 않았던 무기를 가지고서 전장에 나가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살상 무기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적으로부터 내 가족, 내 국가, 내 백성이 살아남기 위한 어떤 삶의 지혜라고, 결국 이제 그런 호국 우지가 담겨져. 그러니까 선현들의 어떤 지혜와 땀과 노력, 그것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무기, 그것들이 바로 총통과 화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의 안전과 나라의 발전을 위한 조선의 무기혁명. 승자총통은 고려 말부터 시작된 한국 무기사의 결정체였다. 이는 동서양의 첨단 무기 시험장이었던 임진왜란에서 당당히 승리를 이끈 조선의 숨은 주역이었다.